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이 휘두른 일본도의 40대 가장이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순간 흉기로 변한 도검에 대한 허가제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한 지 29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은 무엇인지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아파트 정문에서 진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 같은데 아파트 이웃 주민이 휘두른 80cm 가량의 일본도의 한 가정의 가장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야말로 참변인데요. 서로 친분도 없는 사이였다고 하죠? 네, 평소에 그렇다고 뚜렷한 갈등이 있던 사이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범행을 일으킬 만한 두 사람과의 관계의 특수성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나의 아파트 단지에서 잠깐 담배 피우러 외부에 외출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참변을 당했다는 것이고요. 40대 가장으로 알려지고 있고 자녀 아들이 2명이 있는 생계에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소시민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가해자 주장은 이 40대 가장이 나에 대해서 스파이 여러 가지 따라다닌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오인을 했다는 주장인데 이 범행 동기도 사실은 뚜렷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네, 참 이게 그냥 아파트 앞에 담배를 피우러 갔다가 이런 변을 당했다는 게 더 충격적인데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진술을 했거든요. 어떻게 나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약간 정신적으로 어떤 망상의 증상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생각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주장인데 평소 이 사람에 대해서 목격했던 주변 주민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이렇게 일본도를 들고 다니고 예를 들면 놀이터에도 일본도를 가지고 나와서 아이들이 노는데 우리 칼싸움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다라는 것이고 그랬군요. 또 일부에선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오긴 했는데 일본도 자체의 문제를 신고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좀 소리를 질러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평소에. 네, 이런 식의 어떤 신고는 여러 차례 접수된 것으로 봐서는 평상시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일부 발현되고 있던 상황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감정 외에도 보통 이제 마약 복용하고 나서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뭔가 범행을 저지르거나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약물 복용 여부도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경찰이 안 그래도 이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경찰이 이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고 약물에 취한 상태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지금 횡설수설하면서 범행 동기도 사실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물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자발적으로 받지 않겠다라고 하니 이 모발 등을 채취해서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로 이제 마약 시약 검사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 매우 높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범죄의 피해가 중대하고 재범 가능성도 굉장히 현저하게 높은 사건이다 보니까 이 압수수색 영장뿐만 아니라 구속영장도 발부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그 부분은 또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번 범행의 흉기가 일본도잖아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이게 일반인이 소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도검이라고 얘기해서 총포, 도검, 화학류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이런 도검으로 이제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15cm 이상 그리고 이제 위험한 어떤 칼이나 흉기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이제 소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소지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정신적인 상황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하는 절차들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실제로 이런 도검 소지 허가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절차다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고 실제 일본도 같은 것을 장식용으로 많이들 보관하고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30대 남성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은행 이 일본도에 대해서 이제 소지 허가를 적법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 점이 참 안타깝긴 한데요. 이게 장식용으로 신고를 했다라는 것인데 실제로는 사람을 해치는 흉기로 사용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총포보다 일본도라 같은 큰 도이 120cm 총길이라고 하면은 네. 누구라도 눈에 띌 수 있는 것인데 장식용으로 신고했는데 이렇게 사람을 해치는 살인 도구로 쓰는 경우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더 큰 문제인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건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총포 같은 경우에는 왜 그 허가증 발부할 때 정신질환 등의 여부도 좀 면밀히 검사한다고 했는데 도검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나 봐요. 네, 보통 신체 검사서를 총포 허가 당시에 이제 제출을 해서 뭐 정신과 치료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더 살펴보는 측면이 있고요. 결격 사유는 비슷합니다.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이 있으면 이 도검이든 총포든 가지고 있지 않게 되는데 이 총과 칼을 조금 더 구분해서 놓은 거는 총은 작다 보니까 숨기기가 편하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소지 허가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 일본도나 이런 칼 흉기 같은 경우는 15cm가 넘는다고 한다면 눈에 금방 띄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은 조금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절차를 간이하게 했으나 이렇게 집에 있어야 될 검도를 가지고 나와서 사람을 휘두르고 이걸 가지고 나왔는데 마땅히 또 이걸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중대한 범죄로 보지 않고 그런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예전에도 이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해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이었는데 이 주차 시비 끝에 이제 분노하고 경로해서 집에 있던 이런 도검을 가지고 나와서 살해한 사건이 있어서 언제든지 장식용이지만 흉기로 변할 수 있다. 좀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허가증 발부 과정에서 조금 더 체계적인 규제망이 필요해 보이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사람이 10대 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 상태는 괜찮습니까? 네, 이거는 뭐 신고 대상인 것 같진 않지만 흉기로 10대 미성년자를 위협했더라는 사건입니다. 일단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학생에게 뭐 나를 무시한다, 뭐 비웃었다 이런 별다른 이유 없이 10대 학생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을 해서 특수협박죄로 현행범 체포된 사안이고요. 지금 날씨가 덥고 사실은 좀 습하고 불쾌지수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본인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르면서 타인을 해치려는 시도 늘어날 수 있고 또 주변에 흉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강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치안 대책도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과거에도 묻지마 흉기 살해 사건들 좀 있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 활동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관련 내용인데요. 가해 운전자가 어제 저희가 뭐 뉴스속보로도 보도해드렸었는데 사고 발생 29일 만에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를 봤더니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어제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도망갈 염려라는 것은 그만큼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도망갈 염려가 있다라고 본 것 같고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발진의 정황들이 좀 합리적으로 제시되는 근거가 있어서 방어권을 준다라고 기각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변론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범죄가 소명됐다라고 재판부에서 본 것이고 그렇군요. 증거인멸 가능성 같은 경우는 이미 차량과 관련한 모든 증거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구속된 것이고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다 그리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이 영장 단계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그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변론이 거의 없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운전자는 계속해서 급발진이다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피의자의 나는 급발진이고 차량 결함으로 인했을 뿐 나의 가실은 없다라고 주장만 한다고 이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니까 급발진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상황들을 설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신빙성 있는 어떤 진술로 나오지 않는 반면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이 구속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국가수를 통해서 음향 분석도 하고 또 족적이 남아있다 라는 부분도 이제 제출을 하고 국가수에 여타의 여러 가지 이제 감정 결과를 제시하면서 운전자가 이 엑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해서 한 가실이 거의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충분히 범죄를 소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얼마만큼의 구형을 할 것인가도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이게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본다 하더라도 최고형은 5년형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9명이나 무고한 목숨들을 앗아갔는데 너무나 좀 이게 좀
뭐 처벌 수준이 낮은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법의 미비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로교통법상 이런 운전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만들면서 특례를 주면서 하나의 교통사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할 사건까지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은 아닐까라는 점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보통 이런 대형 참사를 일으키는 교통사고는 술에 취해서거나 마약 범죄를 하거나 이런 건데 이런 것 없이도 단순 과실로 사람을 이렇게 많이 해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의 5년 이하는 예를 들면 사기 절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사실은 생명권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조금 더 법정형 자체를 높여야 되고 단계별로 양형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는 목소리 굉장히 높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렇게 다중 인명 피해가 나오는 것은 가중 요소로만 삼을 게 아니라 아예 법정형 자체를 높여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입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내를 살해 후에 사고로 위장한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이 확정됐다는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고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제명이 살인, 사체, 손괴, 보험 사기 특별법 위반입니다. 이 사안은 본인이 먼저 경부 압박 질식의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서도 이 사망 살인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런 사고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덮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사고로 이제 위장을 하며 보험금을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첩적인 어떤 범죄의 동기가 확인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그 또 피해자가 본인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범행을 하고 위장을 하고 그리고 법원 단계에서도 끝끝내 나는 무죄이다라고 이제 범행을 자백하지 않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양형이 35년이 나왔고요. 처음에 검찰에서 30년을 구형을 했지만 법원에서 35년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했던 사안이고 대법원에도 1, 2심 판단에 어떤 오류가 없다. 35년형이 적당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아내를 상대로 한 것이기도 그렇고 이 보험금 타내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죄질이 엄청 안 좋다고 본 게 결정적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네, 살인의 직접적인 방법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이 안 됐던 것은 사후 훼손을 했기 때문이죠. 죽인 상태에서 부검을 했으면 어떤 직접적인 살인이 나오는데 그 시신을 본인이 차량에 태워서 조수석에 태워서 일부러 배회하다가 옹벽에 강하게 충격함으로 인해서 사체 상태를 흐트렸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 밝히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었지만 국가수 부검 결과 경부 압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모포에 이렇게 둘러싼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살인 이후에 이렇게 옹벽으로 위장 사고를 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이 충분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 가해자 남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채무만 2억 9천만 원에 이르러서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이자의 압박도 굉장히 심각했던 것으로 보여서 아내를 다툼 끝에 살해하고 이렇게 아내의 어떤 사고를 위장해서 보험금이라는 이익까지 편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법원에서는 참회와 반성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인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군의 블랙 요원의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정보사 군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구속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혐의가 입증됐다고 봐야 될까요? 명백하죠. 본인은 이게 해킹됐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해킹 여부는 쉽게 확인이 되죠.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을 하면 어느 외부에 의해서 침입이 됐는지 볼 수 있는데 이게 이례적으로 어떤 정보가 흘러간 것이 아니라 수천 건이 주기적으로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해킹에 의한 가실이 아니라 고의로 이제 유출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개인 노트북에 보관하는 것 그 자체도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기밀을 개인적으로 유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이제 처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중국인을 통해서 중국 동포에게 넘겨진 사안까지 확인됐기 때문에 이 뭐 심각한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현재는 군사기밀보호법이 적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인데 기밀이 된 파일을 건네받은 그 중국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기밀이 최종적으로 북한에
넘어가게 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국가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런 블랙 요원들은 그야말로 신원이 공개되지 않아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것인데 신원이 이미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위험성을 감지하고 지금 출장 금지라거나 즉각 복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예. 국가 활동을 방해하고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안전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통해서 어떤 정보가 나갔는지 그 간접적인 여파까지 굉장히 심각한 우리나라를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군사기밀보호법상의 업무상 누설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보통 이런 그 내용들을 이제 간첩행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지금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우리 형법상 간첩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국에게 이런 기밀을 누설했을 경우. 근데 우리나라는 적국이 북한밖에 없죠. 네. 그래서 현재는 중국 사람에게 넘겼기 때문에 간첩죄가 네. 적용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건데. 북한과의 연계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네, 얘기예요. 만약에 이 중국인을 통해서 북한으로 건네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알았다고 한다면 간첩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간첩죄가 너무 협소하게 북한에만 넘길 때만 간첩죄다라고 보면 예를 들면 제3의 국가나 제3의 외국인을 통해서 북한으로 건너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위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손정혜 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